여러분, 자매나 형제가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함께 살던 그 사람들,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아 웃고 다투고 또 화해하던 그 사람들, 이제는 멀리 살거나 혹은 곁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한 자매들, 전쟁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자매들,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자매들, 루이자 메이 올콧의 명작 작은 아씨들, 지금부터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인, 작은 마을, 그곳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이 집에는 네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매그였습니다. 16살, 단아하고 따뜻한 언니였습니다. 예쁜 옷을 좋아했습니다. 가정적이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둘째는 조였습니다. 15살, 머리를 질끈 묶고 바지처럼 편한 옷을 좋아하는 아이. 책을 누구보다 좋아했고 글을 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씩씩하고 자유로운 영혼. 셋째는 베스였습니다. 13살,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 피아노 앞에 앉으면 온 세상이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유리처럼 맑은 아이였습니다. 막내는 에임이었습니다. 12살, 금발머리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예쁜 것들을 좋아하고 때로는 허영이 있기도 했지만 사랑스럽고 활달한 막내였습니다. 네 자매의 엄마는 마치 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정하고 지혜롭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겨울로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아버지는 군 목사로 전장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네 자매는 난로가에 모여 앉았습니다. 조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물을 받아도 기쁘지 않아. 아버지가 없잖아. 매그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 크리스마스는 너무 힘들어. 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있잖아. 에이미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엄마도 있어. 그때 마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마미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힘들지만 건강하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희 네 자매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낸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단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베스가 먼저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도 눈을 껌벅였습니다. 매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더 잘 지내자.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매는 일어나 아침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미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 근처에 가난한 가족이 있어. 아이들이 굶고 있대. 매그가 마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가 빵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져다 줄게요.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매는 자신들의 아침 식사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빵과 크림과 팬케이크를. 그리고 추운 겨울 아침, 가난한 가족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조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주고 왔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마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물이란다. 조는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답지 않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치마보다 바지가 편했고 바느질보다 책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조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는 다락방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책상, 그리고 사과 한 알과 연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조는 거기 앉아 이야기를 썼습니다. 기사 이야기, 마법 이야기, 모험 이야기.
머릿속에서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매그가 가끔 물었습니다. 그 글 언제 다 써? 조가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책으로 낼 거야. 매그가 웃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조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언니는 항상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베스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앉으면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가면 베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미도 자매들도 베스의 연주를 들으며 멈추었습니다. 베스에게는 낡고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몇 개의 건반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스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웃집 로렌스 할아버지가 베스의 연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 피아노를 언제든 와서 쳐도 된다. 베스는 너무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갔습니다. 그 큰 피아노 앞에 앉아 처음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베스는 매일 그 집에 갔습니다. 로렌스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로렌스 할아버지 댁에는 손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로리. 본명은 시어도어 로렌스였지만 모두 로리라고 불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조는 어느 날 창문에서 로리를 보았습니다. 혼자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남자아이. 조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외롭겠다. 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로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조야. 옆집에 살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놀래? 로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로리는 조를 따라 마치 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네 자매가 로리를 맞이했습니다. 조는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매그는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베스는 피아노를 연주해 주었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로리는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저 집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따뜻함이었습니다. 함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로리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마치 가는 가난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습니다. 무도회에 입고 갈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매그는 부자 친구들 사이에서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매그는 친구 집에서 예쁜 드레스를 빌려 입었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날 매그는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미가 말했습니다. 매그야, 내가 아닌 척하는 게 왜 기쁘겠니? 매그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남의 드레스를 입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마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 하지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매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서 매그는 오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베스가 아팠습니다. 가난한 집에 심부름을 다니다가 성홍열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베스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왔다 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는 베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손을 잡았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렸습니다.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베스야, 일어나야 해. 마미는 멀리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연락이 갔습니다. 마미가 돌아오는 동안 네 자매는 서로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마침내 마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베스의 열이 내렸습니다.
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베스야, 일어났구나. 베스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울어? 나 여기 있잖아. 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베스는 천천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매그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로리의 가정교사 존 브룩이 매그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매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을 꿈꾸었던 매그, 예쁜 드레스와 넓은 집을 원했던 매그. 하지만 존 브룩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매그가 마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미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면 돼.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된 거야. 매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그는 존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존은 언니의 결정을 듣고 말했습니다. 언니, 결혼하면 우리 자매 둘이 헤어지는 거잖아. 매그가 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헤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내 언니인 것처럼 나도 항상 내 언니야. 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내놓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짧은 글을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글을 싣겠습니다. 조는 그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엄마, 매그, 베스, 에이미, 온 집안에 외쳤습니다. 내 글이 실렸어. 마미가 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매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베스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에이미가 춤을 췄습니다. 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로리는 오랫동안 조를 좋아했습니다. 함께 달리고, 함께 웃고, 어디든 함께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로리가 조에게 말했습니다. 조, 내가 좋아. 우리 함께 살자. 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리야,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야. 로리가 물었습니다. 왜? 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어울리는 친구야. 하지만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나는 글을 써야 해. 나만의 길이 있어. 로리는 오래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에게 딱 맞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로리가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짜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에이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모와 함께 유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에이미는 기뻐했습니다. 파리, 이탈리아, 스위스.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유럽에서 에이미는 열심히 그렸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림을 모사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에게 거절당한 후 로리는 유럽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에이미와 로리는 함께 다녔습니다. 그림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어느 날 로리가 말했습니다. 에이미, 내가 좋아. 에이미는 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조의 친구. 그러나 지금은 이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나도 좋아. 그러는 사이 베스는 다시 아파지고 있었습니다. 성홍열 이후로 베스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베스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는 베스 곁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글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베스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베스가 말했습니다. 조, 나는 괜찮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너희와 헤어지는 게 조금 슬플 뿐이야. 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베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는 글을 써. 나 대신에도 살아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줘. 봄이 오던 날, 베스는 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는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베스가 없는 집, 매그는 이미 결혼하여 떠났습니다. 에이미는 유럽에 있었습니다. 조는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뉴욕으로 갔습니다. 하숙집에 방을 얻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뉴욕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크고 시끄러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조는 글을 썼습니다. 그 하숙집에 독특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에르 교수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사람, 안경을 쓰고 다소 투박한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깊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에르 교수는 조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쓰는 것들은 당신답지 않아요. 당신이 진심으로 쓴 것을 보고 싶어요. 조는 처음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네 자매의 이야기, 베스의 이야기, 마미의 이야기, 눈물을 흘리며 썼습니다. 웃으며 썼습니다. 조가 쓴 이야기는 출판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저도 자매가 있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 같았어요. 베스 이야기를 읽으며 울었어요. 조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조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이야기가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바에르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글이에요. 이것이 진짜예요. 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록 지붕집, 아니, 마치 가의 낡은 집으로. 마미가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조야. 조는 마미를 꼭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마미가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요. 베스가 말했잖아요. 살아줘. 기억해줘. 그 말대로 했어요. 마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봄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루이자 메이 올콧입니다. 183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가 꼭 올콧을 닮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조는 올콧 자신이었습니다. 올콧도 네 자매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철학자였지만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했습니다. 올콧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쓸 때는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자신의 자매들,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꿈 모두 담았습니다. 1868년 세상에 나온 이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1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네 자매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860년대 미국입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어머니들이 가정을 지키던 시절, 전기도 없었습니다. 세탁기도 없었습니다. 편지로 소식을 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도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자도 공부할 수 있다고, 여자도 글을 쓸 수 있다고, 여자도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조는 그 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새롭습니다. 지금 들어도 힘이 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어쩌면 마미일지도 모릅니다. 마미는 항상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서로 아끼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야. 어머니의 말은 세월이 지나도 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말이 하나쯤 있으시지 않나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 그 말이 지금도 살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네 자매는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매그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조촐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집을 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베스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에이미는 그림을 그리며 로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서로를 기억했습니다. 언제나 마치 가의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매이고 누군가의 형제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살던 그 사람들, 지금은 멀리 있을지 몰라도 그 따뜻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말합니다. 가난해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서로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베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 조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쓸 거야. 누가 뭐라 해도. 마미는 말했습니다. 서로 아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이야. 네 자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씨들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